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개항과 불평등 조약 체계의 성립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일본과 맺는 것을 배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것과 조금 상충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직전까지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병인박해를 하고 제너럴 쇼머노 사건으로 미국 배를 불태우고 병인박해에 대한 보복으로 병인 양요가 일어나서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점령하고 의궤를 약탈했고,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영군의 묘를 도굴을 시도했던 오페르트 도굴 사건으로 서양에 대한 여론이 매우 안 좋아졌고, 그래서 한마음으로는 한 하늘을 이기고 살 수 없다 이렇게 반발도 하고, 신미양요가 터져서 강화도가 점령당하고 수많은 피해자가 사망자가 발생하고, 그럼에도 조선은 절대 이런 희생에도 불구하고 서양과는 조약을 맺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척합의까지 세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됐는데, 척합의까지 세웠는데, 척합의를 세운 지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강화도 조약이 1876년입니다. 불과 4년 만에 조선의 대외 정책 자체가 송두리째 바뀐 거나 다름없단 말이야. 그 전까진 절대 문을 안 열겠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일본과 조약을 맺게 됐냐는 거지. 그것도 근대적인 조약을. 그것은 이 1873년에 대원군이 하야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1873년에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부터 조선의 외교 정책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통상개화론이라는 것이 대두하기 시작합니다. 자, 통상개화론은 결국 통상수교 거부 정책, 서양과 절대 수교를 하지 않겠다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조선보다 강대한 중국도 서양의 힘에 무릎을 꿇고 나라의 문을 열었고, 일본도 문을 연 마당에 우리가 문 닫아 걸고 있는다고 이게 될 일이냐. 그래서 차라리 서양 문물을 수용하고 부국강병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 박규수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통상개화론자인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을 보면은, 자, 청나라가 서양 대표를 모방하여 만들어 쓰면서 서양인들과 동등해졌다. 우리도 빨리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굉장히 양무운동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서양의 문물을 어쨌든 못해도 청나라가 하는 양무운동 수준 정도라도 기계라도 받아들여야 된다. 물론 통상개화론은 뭐 거기서 그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어쨌든 일단 물건이라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대원군 하야를 기점으로 해서 조선의 외교 정책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서 통상개화론이 대두하는 이런 식의 변화 과정을 거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약을 맺게 되겠죠. 조선 안에서도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 자, 그럼 이 연표에서 일본과 관련된 사건을 찾아보자면 이 세 가지 사건이 있을 수 있겠죠. 서계 사건과 운요 사건, 그리고 강화도 조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운요 사건과 강화도 조약은 알 텐데 서계 사건이 약간 생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계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자, 일본은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조선과 새로운 외교 관계를 맺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외교 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기존의 일본과 교류했을 때 일본이 보내던 문서 형식과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때 일본이 외교 문서를 보내던 시점이 1869년이니까 대원군이 하야하기 전이지. 그래서 대원군 집권기 조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럼 뭐가 문제냐? 자, 서계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 뭐냐면, 일본 측 문서에는 황이나 칙 등 천황을 마치 황제처럼 높이는 용어를 사용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린 조선은 중국의 황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왕으로 칭하는데 일본에서 자기네 천황을 황제로 칭하는 국서를 받아버리면 우리는 왕이고 그쪽은 황제잖아. 그럼 마치 국가의 위계가 우리가 일본의 아래에 있는 것처럼 된다는 거지. 이거는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중국과 영국에서 무슨 조약을 맺을 때도 그 용어를 어떻게 쓸 것인가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 그래서 사실 중국이랑 서양이 조약을 맺을 때도 중국이 황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면 중국에서 황제라고 쓰면 우린 그 영국 쪽에서는 왕 이런 말을 안 써. 그냥 군주 이런 식으로 말을 쓰지. 그래서 이 국가 간의 지배자의 위계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외교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지. 자, 그리고 조선과 일본의 외교 관계는 원래 일본과의 교류는 직접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스시마 섬을 통해서 교류를 했고, 일본 사신은 부산에 설치한 외관에만 머물 수 있는데 일본이 어느 순간부터 스시마번을 제외하고 조선과 직접 교류를 하겠다. 여기 옆에 막부라고 나와 있는데 막부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메이지 정부가 들어섰겠지. 1869년 시점이니까. 그래서 이게 일본 사실 우리나라의 국내에 외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임진왜란 때 일본 사신이 임진왜란 전에 우리나라를 한양까지 오고 가면서 그 지리를 정탐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선은 일본 사신이 절대 한양까지 못 오게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일본이 그전과 형식이 다른 외교 문서를 보내고 자기네 천하고 황제라고 칭하고 거기다가 사신이 직접 우리나라 한양까지 들어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당연히 거절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조선이 서계 사건으로 일본의 국서를 거절하니까 일본 내에서는 조선을 정벌하자는 정한론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 얘기하지만 처음부터 우리나라를 침략할 생각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때는 이웃나라를 왜 쳐들어가냐 이런 식으로 정한론이 끝난 게 아니고 아직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라고 시기상조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정한론은 일단 실행되지는 않고 대신에 일본이 서양한테 배운 대로 포함 외교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혹은 중국이 서양 세력에게 당한 것처럼 대포를 동원해서 조선을 개항시키자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치 중국에서 아편전쟁으로 나라의 문을 강제로 연 것, 마치 일본이 페리의 내항으로 군함으로 나라의 문을 열게 된 것처럼 자기네들이 당한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한포를 동원한 외교로 나라의 문을 열겠다는 거지. 그래서 일본은 군함을 끌고 옵니다. 운요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1875년에. 자, 일본 군함인 운요가 허락 없이 강화도에 접근합니다. 자, 강화도는 국방상 굉장히 중요한 요지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 근데 자기네 정체를 밝히지 않고 접근을 하니까 강화도의 포대에서 위협 사격을 가했단 말이야. 자, 이렇게 위협 사격을 가하니까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포 사격을 가해서 초지진을 파괴하고 영종도에 상륙하고 살인 약탈 방화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접근을 할 때 자기네가 어디 나라 어떤 배고 무슨 용무로 접근한다 이런 것도 안 밝혔어. 정체불명의 배가 이렇게 중요한 강화도에 접근해서 허락도 안 받고 자기네가 누군지도 얘기도 안 하니까 당연히 한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초지지는 우리 신미양요 때도 공격을 받았던 곳이지.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에 이런 전투가 그 전멸했던 전투가 있었던 곳인데 여기에 군함이 접근해갖고 허락도 없이 누군지도 안 밝히고 접근하면 당연히 우리는 경고사격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종도는 강화도 밑에 있는 이 섬이란 말이야. 요런 데 상륙해서 이제 살인약탈 방화를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윤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일본이 이걸 핑계로 자, 자기네들 피해를 받았으니까 피해를 배상해야 되고 더불어 조선의 문호 개방을 요구하면서 무력 시위를
버립니다.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당시에 교섭을 했는데 일본 대표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화목하던 관계가 나빠지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 군사들이 상륙할 염려가 있을 것이지. 이거는 완전 협박이잖아. 그래서 조선 측에서도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야. 아니 지금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자고 국교를 맺겠다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군사를 발동하겠다는 말을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일본은 처음부터 우리나라에게 침략적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자, 조선 정부는 기본적으로 통상 개화론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일본의 교섭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 내심 이런 생각도 했겠지. 서양 애들과 바로 조약을 맺는 것보다는 바로 이웃나라였던 일본과 이 서양식으로 조약을 한번 맺어보는 게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을 거야. 그래서 일본과 강화도 조약, 조일 수호 조규라고 불리는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맺어진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을 봅시다. 우선 이 강화도 조약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것은 근대적이라는 말 뜻이 뭐냐? 자, 근대적 조약이라는 말은 서양식 조약이라는 말이고 불평등이라는 거는 평등하지 않다라는 거지. 어째서 불평등하냐? 자, 일본에게 영사재판권과 해양측량권을 인정했다라는 것이 이 불평등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교과서에 있는 강화도 조약의 조문을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조항이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청나라의 개입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조약에다가 이게 이상한 거야.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런 조문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조약에 이런 걸 집어넣어? 아니 자주국이 아니면 애초에 조약을 못 맺지. 그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조선이 이제 청나라의 그 속방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을 침략할 때 조선이 청나라의 속방임을 내세워서 청나라의 힘을 빌리거나 청나라에 개입을 하면 자기네들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굳이 넣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항을 보면 부산에 두 곳의 항구를 개방한다. 자, 그럼 나머지 두 곳이 어디냐? 원산과 인천이고요. 그리고 조선국 연해를 일본국 항해자가 자유롭게 측량하고 지도를 제작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자, 해안 측량권은 우리나라의 해안권을 해안선을 일본이 자유롭게 측량을 할 수 있으면 얘네들이 배를 타고 침략을 할 때 우리나라 해안 어느 곳이든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겠지. 어디에 암초가 있고 어디 수심이 얕고 어디가 상륙하기가 적당하고 이런 것들을 일본이 훤히 깨틀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나라 침략할 때 일본이 자유롭게 침략할 수 있다 이런 거지. 그리고 10조를 보면 이 치해법권, 영사재판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각 항구에서 자 여기서 말하는 각 항구라는 것은 개항한 부산, 원산, 인천을 이야기하겠지. 이 항구에서 조선국 인민과 관계된 죄를 범한 경우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자, 일본 사람이 조선 사람을 예를 들어 때렸는데 자 그럼 피해자가 조선인이지. 조선 땅에서 조선인이 일본인에게 피해를 받은 사건이지만 가해자인 일본인을 우리나라 관원이 심판하지 못하고 일본국 관원에서 심판하는 것 이것을 치외법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죄를 지어도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불평등 조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영사재판권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강화도 조약이 체결 이후에 강화도 조약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조약이 맺어지는데
조일 수호 조교 부록과 조일 무역 규칙입니다. 우선 조일 수호 조교 같은 경우에 강화도 조약의 다른 이름이 조일 수호 조교이기 때문에 완전 거기에 속하는 조약이겠지. 부록이니까. 여기에도 여러 가지 조약 내용이 중요한 조약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조일 수호 조교 부록,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사관을 보면 부산항구에서 일본국 인민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이정은 부두로부터 기산하여 동서남북 각 직경 심리로 정한다. 그러니까 계양장에서 부산 인천 원산의 계양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리는 심리 바깥으로 못 벗어난다라는 거지. 그렇다면 일본인들은 우리나라가 개항을 한 다음에 계양장 바깥으로는 못 벗어난다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불평등한 내용이 있는데, 자, 일본국이 우리나라 계양장에서 자기네 돈을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원래 우리나라에서 일본인들이 뭔가를 하려면, 외국인들이 뭔가 하려면 환전해서 우리나라 돈을 써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쓰면 안 된단 말이야. 예를 들면 지금도. 근데 당시에 일본과의 조약에서,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처음으로 맺는 조약이니까 일본이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유리한 조약을 계속 맺어버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일본 화폐 사용도 당연히 불평등한 내용에 들어가게 되고요. 조일무역 규칙에 보면은 일본 인민은 양미와 잡곡을 수출 수입할 수 있다. 자, 이걸 보면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일본인들이 곡식을 마음껏 양이 제한되어 있지 않잖아. 얼마만 가져가라 이런 게 없어. 그냥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 얼마까지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제한이 없단 말이야. 근데 이건 식량이잖아.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네들 필요한 만큼 곡식을 마구 사가면 우리나라에서 식량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밑에 보면 일본국 정부에 소속된 모든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자, 관세도 안 냅니다. 그러니까 원래 외국과 무역을 할 때 관세를 받아야 이게 무역이 균형이 맞는 건데 관세도 내지 않으니까 이것도 역시 불평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 조약인 이유가 뭐냐? 자, 영사재판권을 인정했고 조선영해에서 해안 측량권 인정했고 또 계양장에서 일본 화폐가 유통이 될 수 있다. 외국 돈을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게 해줬고 양곡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했고, 그러니까 양곡을 살 수 있다라고만 얘기했지 얼마 이상 가져가지 마라 이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관세도 없어. 그래서 이래서 불평등이라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조약을 보면 일본이 조선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만 있지 조선이 일본에서 뭘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조선은 일본에 이어서 미국과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미국과 조약의 계기가 된 책이 있어요. 이게 바로 조선책략입니다. 조선책략은 청나라 외교관 황준생이라는 사람이 저술한 책인데 이 책은 2차 순시사로 일본으로 파견된 김홍집이 청나라 외교관인 황준세를 만나서 가져온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황준세는 이렇게 얘기해. 러시아를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 조선은. 근데 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조선 혼자서는 안 되니까 중국, 일본, 미국과 연합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이게 청나라 외교관이 준 책이니까 청나라의 입장이 반영된 책일 텐데 이 책 내용이 조선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이 책 내용대로 하자면 중국과 일본하고는 이미 외교적으로 이어진 상태니까 새로 외교적으로 관계를 맺을 나라는 미국이 되는 거겠지. 한마디로 이 조선 책략의 내용은 미국과 조약을 맺으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책인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조선에서 퍼지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조선 정부 내에서도 미국의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국제관계는 알 수가 없는 거야. 1871년에 신미양요가 있었는데 그로부터 10년밖에 안 지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겠어.
그래서 미국은 서양 국가로는 처음으로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는 나라가 됩니다. 청나라가 중간에 중재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그림을 보면 조미수호통상조약이 맺어지는 장면을 뭐 판화로 그린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조약을 맺는 아주 가까운 위치에 이 청나라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청나라의 의중이 많이 반영된, 청나라가 중간에 중재를 많이 한 그런 조약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나라가 서양 여러 국가들과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조약을 맺는데도 청나라의 역할이 컸지. 물론 조선 내부에서는 미국과 조약 체결을 반대하는 여론도 당연히 만만치 않았는데 이 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의견은 나중에 위정착사 운동을 배울 때 설명이 가능하겠죠. 자, 그럼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강화도 조약에는 없는데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포함된 내용 이런 게 좀 파악을 해야겠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거중조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강화도 조약에는 없어. 일본과 맺은 거에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에는 있단 말이야. 거중조정은 어떤 거냐면 조약 당사국이라고 하면 조선과 미국이지 다른 국가와 분쟁이 생길 경우 중재한다는 게 거중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거중조정을 맺었는데 조선이 일본과 심각한 다툼이 생기면 미국이 와서 중재를 해준다는 거야. 조선인들은 이러한 내용에 아주 큰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언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잡아먹히기 직전에 미국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 거중조정의 내용에 희망을 걸었지. 자, 그리고 관세를 부과합니다. 강화도 조약에는 관세 부과에 대한 내용이 없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조미수호 통상조약에는 포함되게 되지. 그래서 일본도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은 다음에 일본하고도 조약을 개정해서 관세를 집어넣게 되는데 어쨌든 강화도 조약에는 관세가 없었는데 조미수호 통상조약에는 관세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리고 최애국 대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불평등 조약 내용인데 자, 조약 체결 이후에 다른 나라에 더 좋은 조건을 허용하게 될 경우에는 조약 개정 없이 자동으로 그 조건을 부여받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에요.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와 처음으로 조약을 맺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미국 말고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었는데 더 좋은 조건으로 조약을 맺어버리면 미국이 자동적으로 그 조건까지도 수혜를 받는다. 이게 바로 최애국 대우죠. 굉장히 이 최애국 대우도 불평등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왜 강화도 조약에는 최애국 대우가 없느냐? 자, 일단 강화도 조약에는 최애국 대우가 없다라는 걸 머릿속에 박아 두시고요. 당시 최애국 대우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일본은 당연히 최애국 대우를 집어넣으려고 그랬겠지. 근데 조선에서 일본하고는 조약을 맺지만 장차 서양 국가들하고는 조약을 맺을 예정이 없기 때문에 최애국 대우 같은 건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도 역시 불평등 조약입니다. 최애국 대우나 영상재판권 같은 것들이 불평등 조약의 대표적인 내용이지. 자, 이렇게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은 다음에 이제 미국 공사가 우리나라에 부임했단 말이야. 서양식 조약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례로 미국에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것을 보빙사절단이라고 부릅니다. 뒤에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보빙사절단으로 미국에 갔던 사람이고 미국뿐만 아니고 돌아오는 길에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았단 말이에요. 세계 일주를 한 거는 다름없어. 미국, 유럽, 인도 이런 데 다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인들 중에는 거의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단 주 업무가 미국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워싱턴에 가서 이렇게 대통령한테 큰절도 하고 시카고에 있는 만국 박람회를 가서 이런 풍경도 보고 그러니까 당시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갑자기 직격탄으로 맞은 거지. 서양의 부강함을 그냥 한눈에 보게 된 거야. 조선에서 계속 살다가 불이 들어오고 이런 으리으리한 건물들이 들어선 걸 보고 영국에 가서는 이런 풍경을 보고 그래서 당시 보빙사절단으로 갔던 민영이기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야. 나는 암흑세계에 태어나서 광명세계로 들어갔다가 또다시 암흑세계로 되돌아왔다. 난 조선에서 태어나서 광명세계인 서양에 갔다가 다시 암흑세계로 들어왔다. 굉장히 이 보빙사로 가서 받은 충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는 거지. 1880년대 조선에서 평생 살다가 갑자기 이런 광경을 봤을 테니까. 그래서 미국과 조약을 맺은 다음에 이제 조선은 서양 여러 국가들과 잇따라서 수교를 맺게 됩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자, 이 조약들의 공통점은 우선 청나라가 중간에 중재해줬다라는 거야. 왜 청나라는 이런 걸 했냐면 서양 각국에 자신들이 조선의 존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조선과 서양이 조약을 맺을 때 중간에 중재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조약들 모두 불평등 조약인 것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내용들은 뭐 영사재판권이라든지 최애국 대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평등 조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겠지. 그래서 청나라가 왜 이렇게 중간에 중재를 많이 했는가 봤더니 아마 요 조항이 이 강화도 조약에 이 조항이 굉장히 신경이 쓰였겠지. 조선이 자신들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일본이 이곳에 조선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신경 써서 서양 각국과 일본에게 보란 듯이 조선은 우리가 통제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저의 추측입니다. 자, 오늘 배운 걸 정리해 봅시다. 강화도 조약과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 두 개의 조약이 오늘 배운 주요 내용인데 체결 연도, 배경, 주요 내용 그리고 체결 이후에 강화도 조약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수신사 그리고 조사시 찰단을 파견했고 조미수호 통상조약 같은 경우에는 보빙사절단을 파견하지. 강화도 조약에서는 이 체결 이후에 보낸 뭐 1차 수신사, 2차 수신사, 조사시 찰단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수신사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 이제 조선 책략을 2차 수신사로 갔던 사람이 가지고 오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